네, 오늘 1월 5일입니다. 아직도 역시 연초입니다. 제가 어제 1월 1일 날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는 뭐가 잘 풀릴 겁니다. 작년에 너무 힘들었는데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고 또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국정 실패로 말미암아서도 힘들고 특히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 쫓아내는 문제 때문에도 정말 짜증스러웠는데 금년도에는 이런 문제들이 다 풀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풀리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서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지만 한국 정치 자체가 오늘 우리 사회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건 또 한국 정치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미국 정치, 일본 정치, 영국 정치, 심지어는 독일 정치, 프랑스 정치조차도 제대로 못 푸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압축적으로 말하면 다음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량 실업 문제. 이 대량 실업이 구조적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소득 양극화 문제. 그 다음에 또 환경 파괴 문제. 그리고 인간성 상실 문제.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시대적인 난제가 뭐냐? 대량 실업, 소득 양극화, 환경 파괴, 인간성 상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진짜 바뀌어야 됩니다. 사상도 바뀌어야 되고 이념도 바뀌어야 되고 정책도 바뀌어야 됩니다. 사상적으로는 사상이라는 것은 세계관과 가치관을 주로 사상이라고 합니다. 세계관도 지금까지는 말하자면 대립과 투쟁의 이원적 세계관에 기초했습니다. 이것이 서구 합리주의 철학에 기초한 세계관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물질과 정신이 분리되어 있는 것, 자연과 인간은 대립되어 있는 것,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는 투쟁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세계의 본질이다. 이게 세계관입니다. 세계관이라는 건 뭐냐면 세계의 본질을 보는 관점입니다. 평가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런 세계관은 안 된다는 겁니다. 즉 물질과 정신의 분리, 자연과 인간의 대립,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투쟁을 세계의 본질로 보는 이런 세계관은 이제 극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물질과 정신의 통일, 자연과 인간의 상생,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동을 세계의 본질로 보는 자율과 상생의 이론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사물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이 가치관도 그동안에는 남을 지배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남을 또 혹사해가지고 또 소득을 많이 올리는 것, 그 다음에 또 더 많이 소비하는 것, 또 더 많이 소유하는 것, 그래서 더 많이 소비하는 데에 기쁨이 있다 하는, 즉 보람과 기쁨이 있다고 하는 이런 가치관은 이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느냐? 창조하고 생산하고 봉사하고 절제하는데 보람과 기쁨이 있다고 하는 이런 가치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장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가치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의 관점입니다. 남과 더불어
더불어 잘 산다기보다도 남에게 봉사하는, 그걸 통해서 자아실현을 하는, 이런 때, 즉 자아실현에 보람과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그런 가치관을 정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입장에서 제가 이 자아실현 정치론이라는 것을 책으로 정리를 쫙 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바뀌려고 그러면은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새로운 정치 세력, 즉 새로운 정당 건설을 위해서 30여 년 동안 노력해온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 능력 부족을 해서 안 돼서 지난 선거 때 지금은 국민의힘입니다.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를 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됨으로써 이러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정치적인 힘을 가지려고 했으나 저의 여러 가지 부족한 점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안 됐습니다. 안 됐지만 그러나 저는 뭐 국회의원 안 됐다고 해서 제가 힘이 쫙 빠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조금 전에 말한 그러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즉 자아실현에서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나라, 또 그런 인간, 국민을 지향해서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요, 요즘 이제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오릅니다. 집값이. 지금 수도권에는 중간층이 집 한 채의 값이 9억 2천만 원이랍니다. 이게 9억 2천만 원이 애 이름입니까? 도저히 뭐 9억 2천만 원을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이 보통 사람들 내 집을 갖고 살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또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3년 만에 집값이 무려 51.7%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집이 없는 사람은 내 집 마련의 꿈은 절대로 꿀 수 없게 돼 있고, 이러다 보면 또 전세값, 월세값도 올라가지고 또 전월세 사는 사람들도 어려워지고, 심지어는요, 집이 있는 사람도 이게 또 공시지가가 또 올라가지고 또 세금을 많이 내라 해서 또 올라가고, 집을 살려고 그러니까 살 수도 없고, 집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도 팔려고 하는 사람도, 임대인도 임차인도 전부 다 어려워지는 이런 지금 시대가 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러느냐? 근데 이건 이제 해법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보수 정당에서는 말하면 이 성장주의를 중요한 사회 발전의 과제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공급을 늘려야 된다. 즉 시장 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공급을 늘려야 된다. 즉 서울의 집값 떨어뜨리려 그러면 서울에 집을 많이 지어야 된다. 국민 여러분, 서울에 지금요 이렇게나 많이 인구가 밀집돼가 사는데 여기다 자꾸 더 지을 수도 없고,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도시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또 생깁니다. 교통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는 쓰레기 문제라든지 온갖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이거 진짜, 근데 이 지금 이 수도권 수도권 면적은 전체 국토 면적의 12%밖에 안 됩니다. 12%. 인구는 어떠느냐? 50%가 넘습니다. 면적은 12%밖에 안 되는데 인구는 50%가 넘으니까 수도권 과밀이죠. 이렇게 되면요, 수도권대로 살기 어렵고, 지방은 지방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값 문제만 놓고 보면 자꾸만 공급을 늘려야 된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허가해야 된다. 등등. 이건 대안이 아닙니다. 해법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국가 균형 발전을 해야 됩니다. 노무현 정권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수도를 이전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건 아닙니다. 아주 세종시에만 도시 하나 더 건설한다고 해서 무슨 국가 균형 발전이 됩니까? 어떻게 되느냐? 전국적으로 말하자면 이 균형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지금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어차피 다 국가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대학, 국공립 대학과 심지어는 사립대학까지도 국가가 지방에 있는 국공립대학, 사립대학에 대폭 지원을 해가지고 말하면 교육시설들도 굉장히 첨단 시설로 하고 또 거기에서 그 일하는 교수들한테도 월급을 좀 더 지방수당이라 그래가지고 더 많이 주고 또 그 학생들도 장학금을 굉장히 많이 주가지고 교육 때문에 서울로 수도권으로 올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요. 일자리는 어떻게 하느냐? 지방에 있는 국공유지, 그러니까 국유지든지 도유지든지 군유지든지 이 땅 거기다가요 만약에 공장을 지으면 뭐 한 50년 동안은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 공장 지어라. 이래가지고 지방의 교육과 산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택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주택 문제가. 또 주택 문제도 해결되고 국토도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고 그 외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사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요 거의 저 혼자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 그냥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공급을 늘려야 된다. 주택도 상품이니까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공급을 늘리면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집값이 떨어지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즉 이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또 주택 가격을 안정하려고 그러면 지방에 있는 교육과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그래야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국의 현황과 관련해서 이 코로나 문제와 관련해서 뭐 몇 분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동부구치소 재소자 2,400명, 2,300명 좀 넘는 데서 1,100명 이상이 감염자가 나왔으면 꼼짝도 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이건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또 추미애 장관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말씀드려요. 이건 아마 좀 있으면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올 텐데 꼼짝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은데 이 지금 문재인 정권은 세월호 사건을 가지고 얼마나 박근혜 정권을 괴롭혀가지고 결국은 집권까지 하게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세월호 사건하고 이 사건, 세월호 사건은 어쨌든지 정부에도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해운 회사 그것도 그 선장 이런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책임이 더 많지요. 근데 그걸 엄청나게 정부를 공격했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코로나 사태는 국가기관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국가기관에서. 그래서 더 큰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강력하게 제기될 것이고 아마 이 정부가 꼼짝 못하고 손해를 배상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다음 또 손해배상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비인간적입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겁이 나도 죽은 사람 이름이 뭐다 정창렬인가 하는 사람인데 죽고 나서요 화장하기 직전에 가족이 통보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래가는 이건 진짜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 외에도 동부구치소 코로나 확진과 관련해서는 그 잘못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일부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생략합니다. 그 다음에 박범계 의원 이것도 또 이 사람도 또 문제예요.
까도 뭐 끝이 없다더니 이 사람 계속 또 잘못이 나옵니다. 잘못이 재산 뭐 숨긴 거, 또 재산을 또 이제 팔았는데 또 친척들한테 팔았는데 헐게 팔은 거, 얼마인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데 그 헐게 팔아야 양도소득세도 적게 내고 그래도 뒤로 또 돈 또 돌려받으면 되고 하는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뭐 심지어는 또 이 고시 준비하는 생활 또 폭행을 했다는지,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저 대전에서 국회의원 돼가지고 다른 그 사람이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었는데 김소연 씨한테 돈을 요구해가지고 두 사람이나 구속되지 않습니까? 보좌관, 비선지 뭐 보좌관이 두 사람이 구속되는데 그 박범계 의원이 책임이 없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 하필 이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시킵니다. 이 법을 다루는 사람이요, 제대로 좀 자기는 좀 법적인 하자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이런 사람일수록 이 정권은 또 일부러 또 임명을 합니다. 그래야 꼼짝 못하고 말을 잘 들으니까. 이런 게 굉장히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권은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가 없고 오래 갈 수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렇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